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입니다. 경인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Great Geographic Society, 엄청난 지리협회 회장을 맡아서 지리를 여러분들께 좀 더 재미있고 또 쉽게 가르쳐 드리는 모임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지리학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아마 지리학일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어떤 부와 권력 아니면 지하자원이 어디에 입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 지리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강의는 행복의 지리학,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행복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혁신의 나침판. 저는 불교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은 혁신의 나침판.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자비의 나침판.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불교가 나침반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나침반에 관련한 불교와 지리의 공통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인데요. 행복의 나침반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도만 보면 머리가 아팠어요. 외울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을 지도에 표시한 그런 지리 교과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심리학이 보통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심리학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또 심지어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 분석학자 분들의 공통된 행복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행복한 곳에 가서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울증 약을 먹고 또 상담을 받아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기여하지 않은데 정말 행복하기 쉬운 공간, 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보통 종교에서 어떤 그 공간이 주는 그 힘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도 자연이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곳에서 수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종교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나 또 정신 분석학자들도 자신의 행복 공간을 찾아내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이트입니다. 사실 프로이트는 이런 정신 분석의 중요성,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이 심리가 중요하고 무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을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로이트는 사실은 비엔나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어디 가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풀렸습니다. 즉, 비엔나에서는 굉장히 그가 불행하고 우울했는데요. 매년 여름 본인이 좋아하는 로마라든지 또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또 여러 행복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정신 분석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배경에는 그가 지도를 펼치고 매년 여름 자신의 행복 공간을 탐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18, 19세기에 많은 여성들이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써도 낫지 않은 그런 굉장히 치유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영국의 의사들이 행복한 공간으로의 여행을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 같은 영국 최초의 지리학자도 미국이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텐진 빠모라는 스님도 역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가슴이 허전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 티벳에 가서 불도를 깨치면서 그녀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복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행복의 지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좀 참을미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약간 지리문맹, 또 지도맹 소녀였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저한테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펼치고 내가 행복한 곳이 어딜까를 시작한 게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어떤 나라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 나름의 행복의 지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0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곳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불교가 그 행복한 공간을 찾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나침판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지리학자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스스로 저 멸종 위기종입니다 얘기할 정도로 100명도 안 되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0여 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약간 신비한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은 제가 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또 저의 경험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 지리학의 매력을 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불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종교의 진리가 단순히 어떤 책을 읽고 문자를 해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행복한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한마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학교가요, 감옥과 공간 구조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두부를 먹여야 된다. 왜냐하면 출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공간이 너무 중요한데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옥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그보다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감옥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감옥에선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감옥 같은 구조 속에서 경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떤 문제나 또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공간적 측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니면서 발견한 행복한 공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행복 밀집 지역은요, 동남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된 그런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왠지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에 가면 좀 여러분들도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방콕이라는 정말 차도 많고 또 빌딩도 높은 그런 곳이지만 방콕 곳곳에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낼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꽃과 또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태국이나 라오스나 또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싱가포르처럼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또 현대적이고 또 사람들이 부자인 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거의 7만 불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도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 사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기도 하고, 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에 또 불교가 큰 영향을 주고 또 그들에게 또 행복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동남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행복한 공간은 이 불교 사원이라든지 또 불교와 관련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남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절이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흔히 인도일 것이다 또는 아시아의 어떤 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있는 곳, 바로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요, 거의 300여 개가 넘는 사찰도 있고요. 또 명상센터도 있고 또 다양한 불교 협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이 LA를 비롯해서 뉴욕에 진출했잖아요. 자, 왜 가장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락의 도시이기도 한 그런 로스앤젤레스에서 불교 사원이 가장 많은 걸까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사실 무대에서 또는 카메라 뒤에서 가서는 굉장히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아마 할리우드의 배우들이나 또 많은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의 이런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리처드 기어 아세요? 네. 이 리처드 기어도요,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그런 유명 배우이기도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 오프라 윈프리도 불교에 푹 빠져서 여러 가지 불교 서적을 그녀의 토크쇼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이 선 불교 명상에 심취했었고요. 그의 경쟁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이 불교의 힘, 또 명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빌 고어라든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이기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서도 이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특히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불교를 접하고 그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불교와 명상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LA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이 불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심지어 마인드풀 웨딩이라고 그래서 이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물질 문명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고 정말 소박하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이 웨딩을 치른다든지, 또 남은 원단을 사용해서 웨딩 드레스를 만든다든지, 또 손님들에게 채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런 불교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웨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 또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많은 유명인들이 이렇게 불교에 푹 빠지게 되고 심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불교의 매력이 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가 많은 장점도 있지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하고 또 지나치게 경쟁을 시키는 그런 약간 호전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교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무엇보다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불교가 갖는 어떤 힘에 대한 또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교를 알리는 데 있어서 사실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틴 나타난이라는 스님이셨어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틴 나탄 스님이 미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 또 지식인들에게 이 반전 운동이 중요성을 설파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달라이 라마가 또 이 티베트 불교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또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 지식인 계층에서 이 티베트 불교가 갖는 그런 어떤 내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에서 스티브 시걸, 리처드 기어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과 또 이 셀럽들이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지도자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근데요, 또 이 유대인 중에 이 불교에 심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와 유대교를 접합시킨 그런 사람들, 그래서 Jewish Buddhist, 주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또 이 주부도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정말 부와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 그런 엘리트들 사이에서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그들의 공허한 정신세계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라틴계 사람들 사이에서 불교 공동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불교도가 한 300만 명, 또 이 명상이나 채식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불교식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 10%가 넘는 사람들은 이 멕시코나 이 중남미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미국 사회에서 불교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노스 할리우드에 가면은요, 이 사라트 찬드라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스리랑카의 이주민들이 건립한 사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이 라틴계 사람들이 이 불교에 심취해서 이곳을 찾고 또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실천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거의 모든 종족들, 민족들이 이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지도를 그린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한계에 부딪혔고 우울증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인당 GNP, GDP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의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또 Happy Planet Index,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고 국가별로 어떤 나라가 행복한지를 지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Happy Planet Index에 의하면 가장 불행한 나라가요, 놀랍게도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나 화려한 곳인데 왜 미국이 해피 플래닛 인덱스에서 저렇게 최하위권일까?
어떤 지표이길래 미국이 꼴찌에 가까운 걸까?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굉장히 강국이고 무기도 많고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의 지도에서는 이 나라들이 하위권일까? 자, 지표가 뭐냐면요. 일단 주관적인 행복도입니다. 행복하세요? 물었을 때 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환경입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한 환경인가, 그리고 자연과 또 동식물들과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생태계 지수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이요,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긴 하는데요. 농약도 많이 치고요. 또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되게 환경적으로는 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환경의 지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거의 비만과 가까운 과체중이고요. 3분의 1은 질병으로서의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있죠. 패스트푸드는 GNP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잖아요. 사실 GNP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고 변호사를 썼다. 그러면 GNP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이런 새로운 지표상에서는 미국이나 서구가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요, 대부분 불교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부탄이에요. 자, 지도에서 한번 부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히말라야 산지에 있고요. 이 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것을 국왕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국왕님과 계속 함께하는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바라지만 왕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왕위에서 왕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공화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왕님이 스스로 이런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헌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1년의 절반은 방방곡곡 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그런 활동을 하셔서 살아있는 부처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비록 이 나라는 국민 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높고요. 또 살생하지 않고 다양한 동식물들을 품다 보니 여러 식물 종들, 동물 종들이 다양하게 분포해서 생물 다양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낮고 또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약을 하거나 미국처럼 비만이 많거나 또 총기 사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탄은 세계에서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래서 그 행복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과 또 학자들이 그것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 중심지인 것이고 또 행복 밀집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탄은 그 모든 관광객을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쿼터를 제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돈이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부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라면 입국을
반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고 또 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해피 플래닛 인덱스에서 또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요,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도 물론 뭐 단점도 있고 또 그림자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스리랑카 가보세요. 굉장히 편안하고요.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쇼카 왕시기에 그 아들에게 스리랑카를 보내서 포교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대 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또 많은 불교 사원이 있는 나라, 또 불교의 중심 국가가 스리랑카인데요. 스리랑카 역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이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교 국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보는 또는 역사적인 관점을 넓혀보면 여러분, 인도네시아도요, 알고 보면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해초 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이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구법승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이었습니다. 9세기, 10세기 이때요, 스리비자야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그런 국가지만 1000년 전만 해도요,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요, 많은 또 불교 사찰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인도에 가기 전에 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가기 전에 여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또 그 지역을 이해하는 공부도 하던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힐링 캠프 같은 그런 곳이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었고요. 팔렘방이 중심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불교 경전을 읽기 위한 그런 외국어도 공부하고 또 다시 이 중국이나 또 이 신라 또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 불경을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은 이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뿌리 깊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자바, 중부 자바에 가면 이런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로부두르에 보면 여러 가지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법승들이나 또 무역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이 중부 자바 내륙 지역에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불교의 전통이 뿌리 깊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00여 국을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곳은 이 불교의 전통이 뿌리 깊거나 아니면 지금도 불교 신자가 많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불교의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불교도가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자, 전체 인구의 90% 넘는 사람이 불교도인 나라가 바로 태국, 또 캄보디아, 그리고 스리랑카고요. 그 다음 한 70~80% 이상 되는 그런 곳이 미얀마, 또 라오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불교를 모르면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도요,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부의 후에에 가도 불교 사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남쪽 사이공 지역, 지금은 호치민시티라고 불리는 담퍼 허치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쪽도 사실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채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섬이 있죠? 타이완. 타이완도요, 굉장히 불교도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채식의 전통도 있어서 채식주의자의 성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아하는 섬이기도 해요.
특히 이 타일랜드를 비롯해서 이 대륙부 동남아에서 이 소승불교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불교를 실천하고 또 이 수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남아에 갈 때 아침마다 이 탁바라는 이 스님들을 만날 때 저도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되고 아침의 시작을 이런 스님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아마 이 태국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열심히 또 일하게 하는 또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 문제도 심각하고 또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또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저출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교가 나침반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태국에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태국에서는요, 이런 아이를 방과 후에 맡아주는 데가 불교 사원이더라고요.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이런 늘봄학교니 이런 거를 우리 학교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학교가 감옥하고 공간구조가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방과 후에 하는 활동들을 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사찰을 아이들이 방문해서 그곳에서 참선도 하고 또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태국이나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하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이 대만에서는 이 불교 사원에서 또 이 채식을 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교가 앞서 있는 국가, 또 이 불교가 생활화된 국가에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 잼버리 대회 여러분 온 청소년들 만나보셨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캠핑을 하다가 사실 전국에 흩어져서 다양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한 150개 아이들과 교류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공간이 어딘지 지리학자로서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요, 한국의 템플스테이, 다도, 또 여러 가지 불교 유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꼽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익산의 미륵사지석탑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고요. 또 고창의 선운사에서의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또 이 IT 첨단을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부작용도 있거든요.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 정말 스카이캐슬에 갇혀서 너무 아프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강남식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참선이나 명상이나 어떤 불교적 체험을 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이 숨쉴 공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서구에서 이 동양의 신비에 대한 또 이 동양식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불교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양인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겉모습만 보고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런 영화나 소설 여러분 읽으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서양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 동양은 이제 행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리엔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뉴욕에서 잘 살고 있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 되게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자전적인 소설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였고요. 이게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녀가 이 불교의 어떤 행복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헤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주인공이 뉴욕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 갈등과 공허함에 입혀서 지도를 펼치고 여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행지가 잘 먹는 곳 이탈리아였습니다. 근데요, 이 이탈리아는요, 여러분, 뭐 장점도 많은 곳이지만 사실 여성에게는 굉장히 좀 억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어떤 여성이 뭐 이혼하면 안 된다, 뭐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태리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이렇게 약간 살도 붓고 뭐 이렇게 좀 행복하긴 했는데 어떤 그 사회가 갖는 어떤 배타성에 그녀가 상처를 받고 이탈리아를 떠나요. 그 다음에 그녀가 가는 곳은 인도입니다. 근데요,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의 그 북인도는 또는 아쇼카 왕 시대의 인도는 불교의 원리가 잘 실현되는 곳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불교도는 거의 없고요. 이 힌두교의 전통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촉 천민도 있고 또 여성을 하대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한 곳도 아니고요. 여아가 태어나면 살해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비 불균형이 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인도에 있으니까 기도와 명상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이런 명상 학원에 다니지만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인도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랑을 만나는 곳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예요. 우리가 발리 그러면 이게 천국 같은 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뭔가 좀 힘든 일 있고 그럴 때 이제 발리로 떠나는 게 유행이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불교의 섬이 아니라 힌두교의 섬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발리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성들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고생하는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굉장히 힘든 섬이다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각해요. 불교도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서구인들에게는 굉장히 뭐 자유롭고 열린 곳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카스트 제도에 갇혀 있고 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 하층민들에게는 또 굉장히 고달픈 노동의 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이 힌두교의 섬 발리에서 어떤 서양 남성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녀가 그 남성과 결혼은 하지만,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아 이런 책도 써요. 다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은 그 남성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많은 서양 여성들 또는 한국 여성들에게 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 또는 이 불교가 주는 그런 공간의 힘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요. 이 불교는 젠더의 관점에서 굉장히 열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한국에서 좀 힘들고 좀 지친 여성에게 이 불교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좀 평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태국 같은 곳에 가면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면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남성과 동등한 그런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 갭 인덱스를 봤을 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또는 카톨릭에서는 이게 성직자가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타이완 이런 곳은 여성들도 계를 받을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같은 약간 공부하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서구에 어떤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 또 깨달은 사람들은 이 불교 안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고 또 행복해지는 방향을 배우는 그런 나침반 같은 그런 불교를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많은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가 가진 이런 치유의 힘, 또 포용의 힘, 또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힘을 믿고 있고요. 우리 도시 속에 있는 뭐 조계사라든지 또 삼성역 인근에 있는 그런 절들이 저는 그런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지금 여러 심리 클리닉과 어떤 상담의 공간만 우리가 늘어날 것이 아니라 좀 불교의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명상하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나침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약 늘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많은 리모델링 사업도 했었어요. 자, 교육부가 이런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도 높이고 또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사분들이 학교 주변에 좀 행복한 공간을 찾아서 그것을 지도화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불교계가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로 한 보살핌과 또 그들이 필요한 그런 행복의 나침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수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승불교도 있고 또 대승불교도 있는데요. 사실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 모두 지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 지리에 굉장히 밝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나 또 이런 그 스리랑카 지역에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기 때는 머물면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건기가 되면 여행을 하면서 이 설법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부처님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도 이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이었고 또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이 불교를 세계에 전파시킨 아쇼카 왕 역시 지도를 펼치고 이 불법을 어디로 설파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세계사에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행복한 공간을 찾아서 또는 불법을 찾아서 또 여행하는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왠지 오래된 절에 가고 불탑을 보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 미륵불을 새긴 그런 불상이 있고 또 이 미륵불을 새긴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0여 개의 이 미륵불이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불교가 정말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불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많이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이런 불교 문화 또 이 불교의 전통이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치유받고 또 행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사찰이 있는 곳의 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 전통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또 지리학의 사명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찰이나 또 이 마애불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조금 더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의 나침판, 그리고 불교와 지리가 어떻게 통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불교가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풍요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